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2일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금통위원 2명이 취임식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금통위원 취임식 첫 발언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영상 시청 전에 구독 필수입니다. 또한 저희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한국은행장 포함 금통위원 7명이 합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불리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금리 올려야겠다, 아니다, 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금융통화위원 7명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먼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4년 임기이고 부총재는 3년 임기이죠. 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고,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해서 5명의 금통위원이 꾸려지게 됩니다. 금통위원은 4년 임기이고요. 연임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연임하신 분은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7명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5명 중 2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을 받았었던 박기영 전 금통위원. 자, 최연소 금통위원장이었죠. 이분은 대표적인 매파였습니다. 이분의 저서가 있어요. 빚으로 지은 집. 딱 제목만 봐도 매파 같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일을 하셨던 주상현 금통위원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어요. 자, 그리고 이분들의 후임으로 지난 금요일 금통위원 2명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금통위원이 됐는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언론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비둘기 색이 강화됐다. 자, 새롭게 금통위원이 된 사람 볼까요? 먼저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했다가 조달청장 됐고, 그 다음에 한국체육회의 사무총장으로 했다가 금통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은 장용성 서울대 교수님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뭐 학계에 계속 계셨던 분이 이번에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 한 분, 그리고 학계 출신 한 분이 각각 들어오셨네요. 화제가 된 것은 박춘석 금통위원의 취임사였어요. 자, 박춘석 신임 금통위원장이 뭐라고 취임사를 얘기했다? 금리 인상에 경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자, 좀 내용을 들어볼게요. 높은 물가에 1년 반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뭐 매파 비둘기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매파만 있어야 되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경제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아 우리 상황에 알맞는 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됐다? 비둘기가 가고 더 센 비둘기가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첫 취임사부터 범상치 않았다는 거죠. 자, 더 궁금한 것은 장용성 금통이었습니다. 전 후임분이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띠셨던 분이라서 과연 이번에도 매파로 균형을 맞췄을까? 근데 취임사로 봤을 때는 장용성 금통위원장은 좀 아리송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주로 한국은행과의 인연을 강조하는데 취임사를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매파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아리송한 거예요. 하지만 언론들은 축축했어요. 여러분들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아시나요? 네,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관이거든요. 근데 장용성 위원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석 분과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부의 추천으로 해서 혹시 이번에 금통위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작년 논문은요, 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겠지만 나중에 정부의 의견을 좀 더 따라주지 않을까, 시장에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정부는요, 벌써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은근히 피력하고 있어요.
추경호 부총리 당연히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라고 하고 지금 물가 안정이 우선되는 건 맞아요. 지금 2%의 물가 안정 목표인데 4% 초반의 물가 상승률이니까 물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물가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3%대로 크게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수준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2% 물가 상승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까지 갔던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기 진작의 제1수단은 이제 재정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이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반면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4월 수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발표됐는데 일평균 수출액이 마이너스 11% 감소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힘들고 중국도 이제 수출 실적이 계속 급감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세계 경기 자체가 워낙 침체가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호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미국 역시 침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고용지표에서 미국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지난 목요일 24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증가했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만 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 건 이하에서 유지됐는데 이제 20만 건 중반을 노려요. 물론 추세를 더 봐야겠지만 그전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IT 대기업 위주로 감원을 시작했지만 조금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감원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더라.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되면 무조건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래서 침체 가능성에 실적이 악화되고 그 실적 악화가 감원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3월 선행지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죠. 미국에서 침체 가능성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유가도 석유 감산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77불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기업들은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려야 되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 TSMC 잡겠다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SK나 LG 모두 다 배터리 산업에 대폭 투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버리면 투자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걸 기재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률과 물가가 계속 낮아진다면 매파적인 의견이 지배한 금통위에서 물가 안정만 보고 있었죠. 이제는 비둘기파의 의견이 커질 것이다. 왜? 경기도 봐야죠.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 지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건데 그 기준이 언제냐?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물가가 나왔을 때 이런 요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기사를 요약해보면요. 이전 금통위에서는 매파가 4명, 비둘기파가 2명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금통위에서는 비둘기파하고 매파의 균형이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과거와 좀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슈킹부동산 가족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통위원 바뀌었다고 당장 금리가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매파든 비둘기파든 물가에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지금 물가 지표 자체는 아직까지 안심하기가 어려워요.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지수 근원 물가 지수는 4.0%로 2월달 대비 변동폭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헤드라인 수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2%로 크게 낮아졌지만 이것으로 금리 인상은 안 하기엔 됐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CPI가 안정된 흐름을 보여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헤드라인 CPI보다 늦게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크게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낮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CPI도 낮아질 건데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3분기 말 정도엔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때부터 금리 인하 논쟁이 본격화돼서 시행이 될 거란 겁니다. 이건 제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채권 전문가들도 반반 의견이 나눠져요. 이러면 올해 4분기 때 금리 낮출 것이다. 9월, 10월, 11월, 12월 아니다. 내년 초 1월, 2월, 3월 중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지금 이것으로 많이 싸우고 있지만 늦어도 1년 이내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019년에 피벗이 있었죠.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뚱 두 차례 낮춰버렸더니 부동산 시장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금리 더 낮춰지다 보니까 코로나19 버블이 형성됐죠.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반영이 언제부터 나왔다? 1월 금통위 직후 나왔어요. 1월 금통위 보고 아, 금리 더 못 올리겠구나. 그때부터 채권 시장에 자금이 엄청 몰리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시장도 1월부터 초급매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피벗에 대한 기대로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피벗은 강한 힘을 자산시장에 발휘하기 때문이죠. 1년 안에 시작될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좋기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만약에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서적이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